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주요 소식에서도 전해드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복귀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또 선거제 관련해서 준 연동형 비례제로 입장이 정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검증이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아직 성비위 문제가 있는 인사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장 챙겨야 할 일이 공천 관리이기 때문에 관련 네. 질문들이 좀 쏟아진 것 같은데 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직후에 최고위 회의에서 네. 공정한 공천 그리고 통합 강조했잖아요. 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이게 자객 공천이라고 의심받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 당의 후보들이 뭐 험지나 타당 현역 지역구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그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 그러면서 친명으로 이렇게 짙게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지역구에 가서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가 합쳐지고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까지 합쳐져 가지고 사실상 타겟팅을 하고 찍어내고 내지는 저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당대표는 좀 제지를 가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왜 괜찮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상황을 그냥 이게 뭐 그냥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이제 그렇죠? 화면에서 본 거 답변하는 모습 예, 보면은 예. 공천한 거 없고 경선할 거다. 그렇죠. 예. 되는데. 경선하는 걸 예.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국민의 의구심이나 눈높이에는 맞춰서 경선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천 잡음 최소화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그 복귀 일성에서 이제 공천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대표 뭐 답변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례적인 그 수사 레토릭이다. 그러니까 뭐 공정한 경천, 공천 그다음에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그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첫 메시지를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이유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 원칙과 상식의 탈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신당, 게다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도 정권 교체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권 심판론이 많은데도 전혀 민주당 지지율로 수렴되거나 치환되지 않는 이 모습은 설명하기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게 뭐 이 대표의 숙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내부가, 그러니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외부의 전선을 형성해서 안의 소리들을 좀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예.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처한 상황, 본인이 리더십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결국 공정한 공천, 뭐 경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계적이고 의례적인 수사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저도 김평론가 의견대로 상시 공천을 둘러싼 잡음 상당히 좀 우려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부의 전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이게 뭐 공교롭게도 이 대표 복귀하고 좀 네. 맞물려서 네. 결정을 내린 건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여지가 없었다 다른 것이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예. 선제적인 조치에 이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 거라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는 뭐 그냥 해프닝으로 생긴 거고 그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제도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근택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 외에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를 할 것처럼 시사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선택지가 없어서 마지못해 했구나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지 예.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시범 케이스 같다. 근데 현근택 부원장 오늘 불출마 선언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복귀 하루 전에 일사천리처럼 이루어진 게 너무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연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피해자가 사실은 합의하지 않은 또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예. 상당한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가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에 이제 우선 그 말하자면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임박해서 총선과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2시간 만에 바로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다른 유사 성비 사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할 거라는 그런 질문에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렇게 좀 급조하고 또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쫓기듯이 처리하는 거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저는 올바른 태도와 모습이 아니다라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현근택 부원장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불출마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또 밝히고 그리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하든 다음 정치적 기회가 오기 전까지 예. 최대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이죠, 물론. 뭐 과도하게 해가지고서 뭐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거나 압박이 되는 그런 거는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다음 또 정치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해소해서 다음 공천 때는 이런 논란이 없기를 저는 좀 예. 기대합니다. 그래야 뭐 완벽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역구 대결 이슈도 좀 부상한 상황이죠. 이 대표가 그 당무를 보지 않는 사이에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개항을 해서 이 대표와 맞붙게 될지 뭐 어제 이 시간에도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평론가는? 맞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꼭 그럴 것이냐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그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총선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불출마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연동형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혼합형 내지는 절충안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비례로 갈 가능성도 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 대결 그 원희룡 후보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께 드리고 싶은 게 거의 출정식과 같은 행사에서 돌덩이가 뭡니까, 돌덩이가. 예?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제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대권을 가겠다고 지금 전략을 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험지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들에도 잘 져야 정치적 서사가 만들어지고 자산이 쌓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네거티브 대결, 뭐 전쟁 같은 대결, 뭐 이런 걸 한다?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라고 어필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예. 저도 충분히 서사가 쌓일 텐데 저렇게 네거티브로 가면 본인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 여당 내에서도 이제 뭐 자객공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론 야당의 자객공천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야당이 뭐 내부 갈등을 표현한 거라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이제 나오기로 하면서 그것도 뭐 일종의 자객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김경률 비대위원
그 서울 마포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면서 이제 이 여권 내 자객 공천 그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05년까지는 이제 표적 공천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도 그걸 쓰게 된 건데 사실 표적 공천은 어떤 식으로든 그 총선에서의 그 당의 핵심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과 상대의 가장 중요한 그 진영을 우리가 그 정밀 타격하고 그다음에 초토화심으로써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진지를 꽂는다면 우리가 그것은 상징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실질적 승리도 담보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당도 표적 공천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게 마련이죠. 근데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케이스 아닙니까? 예. 인재영입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약점 보강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격수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말하자면은 명망가형이 있는데 예.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민주진보 세력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조국 사태 때 입안에서 온 그 말하자면 김경률 예. 회계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약점을 보강했고 외연을 확장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객형으로 뭐냐면 전문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을 이분이 갖고 있던 시민단체에서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많은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명망가로서 이미 입지를 굳혔어요.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야권으로서는 여권에서 보기에 야권에서 가장 빅 스피커로도 활동하지만 실제로 예. 정치 문화에 대해서 그 강성 발언을 통해서 좀 떨어뜨렸다고 평가받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그렇게 이제 내보내겠다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물론 뭐 경선을 거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슈의 주목도도 높이지만 전선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전략이다. 그래서 예. 모든 지역구에 뭐 표적 공천, 자객 공천할 수는 없죠. 다만 상징적인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타겟함으로써 전선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 지지층도 직결하고 그 외연도 확장해서 결국에는 상징적인 승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저는 예. 합당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고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진상규명, 뭐 재수사 촉구하면서 이 피습 사건을 계속 가져가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야당 그렇죠. 당대표가 예. 정치적으로 테러를 당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선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반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복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결과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뭐 극복이 된다거나 극복이 되는 기미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일부 당직자가 보직자가 상황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상황 관리를 잘못한 분들이 이걸 끊어줬어야 이런 정치적 흐름이 굉장히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도 어느 정도 동정론 내지는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불리한 쪽으로. 특혜 논란과 지역 의료의 폄하 시비라는 불리한 국면으로 이게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뭐 보직자 분들은 책임을 져서 이걸 끊어줄 마음이 없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이걸 답변하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으로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은 이 뭐랄까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국면을 어느 정도 무마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상일 그렇기 평론가가 때문에, 제시하는 방향을 반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끊어야 될까요? 피습을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계속 강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습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미 예.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리스크를 오히려 그리고 그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이제 권익위가 이 대표 헬기 이송 뭐 특혜 여부 조사하기로 했다는 그 뉴스가 그렇죠.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행위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뭐 이 대표 피습 사건마저도 지금 정치 공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이거는 이 대표 사건은 이제 이 대표가 병원을 퇴원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정치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접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발표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렇게 돼서 끝났을 일인데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하고 있는 게 물론 이 첫 번째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진영과 정당의 유불리로 판단하겠다는 전략인데 저는 이건 매우 소탐내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권익위는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있거나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그 진상규명하고 밝히는 게 권익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부산에서 이제 전원할 때 헬기가 조금 특혜로 이용됐느냐, 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느냐 이런 점들은 제가 보기에 권익위 조사에서 밝힌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한테 깔끔하게 털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익위가 앞장서 가지고 마치 여기 배후를 조장하는 듯한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이건 나중에 후과를 생각해서도 이건 온당치 않은 전략이고 저 오히려 부산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어느 정도 페이드아웃 전략을 쓰는 게 저도 좀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공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공천 관련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방안, 공천 룰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 골격은 현역 의원 중에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10%, 이게 7명이라고 합니다. 7명은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하위 10에서 30%, 이건 18명이라고 하는데 경선 기회를 주되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것, 이게 중요한데요. 동일 지역구,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이 15% 감점되는 페널티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면 최대 35%까지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보면 좀 이게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론가가 보시기에도 그런지 아니면 좀 이게 과장된 반응인지 과장된 짚어주시죠.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5%까지 되는데 이 한쪽은 35%가 감해지면 상대는 또 가점을 받아요. 그럼 이게 합해져 버리면 오히려 이 폭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 의원들은 혹시 이런 그 기준이 우리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여기서 이런 것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좀 보완 장치들을 마련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각 지역구별로 좀 다른 상태를 적용하기로 4개 권역으로 나눴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좀 험지 이런 수도권이거나 그다음에 뭐 이제 말하자면 호남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80으로 돌려서 아무래도 당심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민심에 부합한 후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8대2의 이제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큰 틀에서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 세대교체 이런 걸 내걸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신진도 수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같이 부여하고 한번 해보겠다. 최소한 또 중진들이라면 이 정도의 그 쌓아왔던 정치 이력으로서 돌파할 수 있는 또 자산도 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의 국민의힘의 이 그 총선 전략에도 조금 저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도한 반응은 그러니까 조금 놀랄 수는 있으나 과도한 반응은 아닐 정도의 그 지금 그 자세를 보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그 여당 그 공천 어제 룰 발표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룰 자체는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룰을 발표하는 것이 무언가를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짜맞추기 물갈이 대상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룰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룰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룰을 이제 공개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좀 그 국민들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룰은 공개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 볼 땐 이게 뭔가 사전 정지 작업 아닌가? 이게 정말 공정하게 될까? 예. 과정과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과정과 내용도 나중에 우리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하겠다. 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예.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에 제가 볼 때 이런 룰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그 총선 전략으로 그렇게 좋으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내용을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슨 결과여야 되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예. 윤심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 뭐 특정 뭐 세력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룰을 공개한 것 자체는 좀뭐 좋은 건 네,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거는 보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좋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렇죠. 비교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은 사실 지금 시스템 공천을 잘 해왔다고 이미 이제 돼 있죠.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는 예, 예.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 그 과정과 내용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부의 뭐 영향력이나 이런 예. 거에 놓여 있어요. 저도 뭐 지도부 쪽에서 뭐 참모로 일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야 공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투명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더 공정하게 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사실상 뭐 그 최고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과정이 보인다면 저는 룰을 공개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룰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는? 저는 예. 오히려 굉장히 좀 그 여당의 역대 총선의 예. 그 공천 룰 발표를 보면 굉장히 빨랐어요. 원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체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최소 3, 4회 회의 정도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룰을 공개한 적이 빨랐어요. 있나요? 그래,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정도로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렇게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말하자면 삼선 중진그룹에서는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데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답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 공천 룰은 매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지만 그렇게 운영되어지게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거나 혹은 외압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모습. 물론 저는 공천 과정 자체가 진공 상태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무중력 상태에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이거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소스들이 들어오면서 공천이라는 게 어떤 종합예술처럼 이렇게 굴러가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보다도 훨씬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 룰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예. 여기에 대한 표명 의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천 자본을 최소화시키려는 당 지도부의 노력과 의도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의 룰이 공개되지 않거나 중간에 사람에 맞춰서 바뀌거나 이럴 때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걸 어제 의결하자마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면 이거는 산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저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공천, 이기는 공천 이 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 두 분의 지적을 듣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계속 그 인위적인 물갈이 뭐 이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언이었고, 이 4선 이상 중진들과 오늘 오찬을 뭐 가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진 의원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늘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저는 이 어저께 그 삼선 의원들하고 했죠. 3선 이상 의원들을 4선 이렇게 했는데 예. 저는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좀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 신인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선출직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상당 예. 부분 우려가 좀 있었어요. 정말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험한 여의도 문법에 적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빠르게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고 당 장악력을 그렇다면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려고 할 때 네. 한 위원장이 그걸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방어막으로서, 방어 기제로서 좀 그 토대를 만드는 그런 그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 어느 한 일간지 보도를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숫자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한동훈 이 최소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이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견인이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지금 정권 그 심판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립을 가지고 내 얼굴과 내 간판으로 최소한 구도 싸움에서 우리가 밀린다면은 예. 인물과 이슈에서는 우리가 이겨나가겠다라는 그런 총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3선, 4선 의원들과 만나면서도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의견도 교환하고 리더십도 보여주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에 녹아드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총선을 앞두고도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매우 아주 좀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치 개혁 이슈라든가 이런 걸 던지면 야당에서 항상 이제 반대로 역으로 던지는 것이 이제 뭐 용산이라든가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되받아치기로 계속 나오는 그런 식인데 지금 그 당내 어떤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당내 중진들과 만나고 이렇게 교감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쌓아가는 이런 그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예. 게 믿어지려면 더 큰 감각이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중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공천 공관위에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예. 들어와 있고 공관위원으로도 들어와 공관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거는 사실상 용산과 그 순간이동 양자 게이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포탈이라고 하는데 용산 포탈이 하나 공간위에 만들어졌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중진들을 만나면서 공관위에서 룰은 중진들의 불리한 룰을 발표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그렇게도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이렇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들리는 얘기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신저의 모습이 한동훈으로 보여야 그게 들리는데 메신저의 모습이 뒤에 그림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림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계속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언급을 안 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차별화 내지는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한국정치학회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학자 111분에게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할 일 1번 47.3%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죄송하지만 수직적 그 관계에서 아니, 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입니까? 네. 예.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예, 간단히 말씀해 그래서 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이걸 해결하는 게 승리하는 요소예요. 물론 그런 뭐 여기만 하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도 같이 얘기해드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2선 후퇴해야 된다가 53.6%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는요.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숨기려고 어떻게 꼼수를 부려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이 거기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판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결이 다른데 김상희 평론가는 여튼 그 차별화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진들과의 어떤 스킨십 관련해서 좀 완전히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좀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있지만 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뭐랄까요 좀 벌써부터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이철규 위원장과 좀 의견 차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확인되시는 건 없습니까? 뭐 확인도 저도 뭐 궁금은 하지만 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장은 직전 사무총장으로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인재풀이라든가 예. 본인이 이제 작성해 놓은 여러 가지 또 대통령실의 교감을 통해서 했던 그런 어떤 인적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명단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를 치르는데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도가 있고 인물이 있고 이슈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구도가 불리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권 심판론이 매우 지금 높은 상태. 이재명 대표가 첫 일성으로 그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일은 인물과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에서 이를테면은 친윤 공천 혹은 뭐
이른바 검액광 공천, 뭐 그 용어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는 패배의 지름길이고 그것이야말로 한동훈이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 사실은 패배 요인이 될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기는 공천이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의 핵심 무엇입니까? 인물이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 그걸 발굴하고 그걸 포진시키겠다. 이 접점에서 부딪히면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동훈 이 키를 지고 가는 총선 선거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던지는 정치 개혁 그 화두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네. 그 특권 포기, 네. 뭐 이거 갖고도 연일 지금 여야가 공방하고 있는데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자초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부패한 뭐 그룹 분야가 어느 분야냐 넘버원 정치, 그죠? 그다음에 뭐 가장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뭐 예. 뭐 분야 넘버원 정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지 네. 어떻게 보면 던지기 가장 쉬운 화두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래서 가장 시원할 수 있는 이슈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탕, 삼탕 예. 된 적이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당선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서약을 하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보니까 들어와서. 야당은 이걸 총선용이라고 좀 비판하던데. 그렇죠. 그럼 언제 합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 고관여층은 이런 이슈를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예. 시원해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는데 이게 왜 좋다는 거지? 오히려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예.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투명성이 어겼을 때 가중처벌을 다른 거에 비해서 3배, 4배, 5배로 더 강화하는 예.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국제적인 기준이나 비교를 해볼 때도 지금의 뭐 1인당 국회의원 수 예. 뭐 이거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그렇군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문제보다는 특권을 좀 축소를 하는 거 그게 좀 선행돼야 되는데 특권 축소 이슈를 던지다가 갑자기 의원 정수까지 던져서 좀 이게 좀 전선이 좀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당에서도. 근데 저는 예.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예. 이유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좀 정치 과잉이라는 시대는 분명히 살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사실 뭐 누가 대의민주주의다 보니까 얼만큼의 인구를 우리가 대변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우리 헌법에는 그 200명 이상이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인구 감소 시대 아닙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고도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인구 절벽의 시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인구 대비를 대표한다는 게 과연 그럼 적합한지 여부도 한번 논해볼 시대는 또 됐어요. 그런데 예. 무조건 이거는 헌법 사항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니까 기득권이 되는데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하자면 과도한 특혜와 혜택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것도 내려놓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원 정수가 줄면은 권한이 늘어난다. 사실 그것도 입증된 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거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예. 한번 우리가 합의를 하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지 이걸 갖고 반드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지금 정치 현실이 너무 엄혹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어느새. 예,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